여러분 새벽마다 주식 보느라 잠 못 주무셨죠? 나스닥이 하루에 2% 가까이 튀어오르고 중소형주는 몇 %씩 급반등하고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 두 자릿수로 오르내립니다. 화면만 보면 온통 초록불이에요. 휴, 이제 다시 불장이구나. 한숨 돌리고 싶어집니다. 근데요, 지금 이 반등을 보고 다 끝났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진짜 중요한 변화를 완전히 놓치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월가가 지금 걱정하는 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시장을 밀어 올려주던 그 익숙한 성공 공식,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숫자 하나 보시죠. S&P 500. 지난 10년 동안 대략 연평균 10%가 넘는 높은 수익을 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10년은 이렇게 못 나올 수 있다. 수익률이 확 낮아질 수 있다. 계속 나옵니다. 이런 말이. 단순히 조금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 자체가 바뀌는 판가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장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3%씩 빠졌다가 2%씩 오르고 그날 이유를 붙이긴 하는데 솔직히 납득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기술적 반등이다. 과매도 구간이라 그렇다. 과매도? 주가가 너무 많이 팔려서 실제 가치보다 과하게 떨어진 상태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빠졌으니 반등할 만하다는 건데 솔직히 이런 말은 뾰족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세요. 큰손 투자자들이 전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변동성에 익숙해지면서 포지션을 조금씩 조절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같은 AI 테마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7%씩 튀어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실적 발표 하나에 5% 넘게 두들겨 맞고 있어요. AI니까 다 오른다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랬습니다. 어떤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더 늘리겠다. 클라우드에 돈 더 쓰겠다. 발표하면 시장이 박수부터 쳤어요. 역시 공격적이네. 역시 1등이네. 시가총액이 더 붙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똑같은 발표를 해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데 그렇게 돈 많이 쓰면 실제 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언제야? 숫자로 보여줘. 요구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비전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당장 돈이 되느냐가 핵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큰 변화가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구독 시대의 둔화, SaaS 들어보셨죠?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료를 내고 쓰는 방식이에요.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 특히 SaaS 구독 회사들은 매출이 1년에 20% 넘게 자라는 초고속 성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데이터를 보면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20% 넘던 성장률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어떤 분기에는 아예 매출이 거의 안 늘거나 일부 기업들은 줄어드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더 이상 직원 수대로 비싼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구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팀이 줄면 라이선스도 줄이고 비슷한 기능의 프로그램은 하나로 통합하고 돈값 못하는 소프트웨어는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거기에 AI가 들어오면서 아예 사람과 프로그램이 하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있죠. 한 예를 보시죠. 최근 인공지능 기업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워크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얘가 뭘 하냐면 법률, 금융 같은 전문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굳이 비싼 전문 소프트웨어 구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작한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스포칼립스, 4S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좀 과격하긴 한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증발했어요. 농담 아닙니다. 이제 살아남는 회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구독만 내세우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AI를 깊게 섞어 넣은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에 기능 몇 개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문서 작업, 디자인, 영상, 코딩, 문서 정리 같은 일을 AI가 같이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AI 때문에라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회사들 안에서는 규제 관련 문서 검토, 리포트 초안 작성, 내부 문서 정리 같은 일을 AI가 도와주면서 직원들이 쓰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 쓰는 AI 툴이 보편화되면서 웹사이트, 앱, 각종 서비스가 훨씬 빨리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업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예전처럼 사람 손만으로 코드 짜는 방식은 점점 뒤로 밀려나는 중입니다.
근데요, 이런 변화와 별개로 시장 전체를 떠받치던 세 개의 큰 기둥에서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둥. 연준이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돈을 풀어주면서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해줬어요.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연준 풋옵션이라고 불렀습니다. 풋옵션은 쉽게 말해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을 막아주는 보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 주가 떨어지면 구해줄 거야 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게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연준이 예전처럼 주가가 빠진다고 바로 나서서 금리를 확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 말하죠. 지갑 속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먼저 물가부터 잡고 보자라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시장 집중도입니다. 지금 S&P 500을 보면 상위 몇 개의 초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거의 다 끌고 있습니다. 가는 구조예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상위 10대 기업이 지수, 총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40%예요. 10개 회사가요. 소위 말하는 빅테크 몇 종목이 잘 나가면 지수가 좋아 보이고 반대로 그 몇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리죠. 위태로운 젠가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위에 몇 개 블록만 건드려도 전체 탑이 흔들리는 구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수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일부 종목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기둥,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를 말해요. 최악의 조합이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캐나다의 대형 은행인 RBC 같은 곳에서는 2026년 미국의 성장률은 낮은데 물가, 특히 핵심 물가가 3%대에서 잘 안 내려가는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도 시원치 않고 물가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구간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튀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경기는 둔한데 금리도 잘 안 내려주는 답답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흔들림은 한쪽에서는 AI가 만들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와 물가, 성장률이 꼬여있는 환경이 동시에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장의 질문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AI가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바꿀까가 화두였다면 이제는 그래서 그 AI가 너희 회사 이익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데가 핵심 질문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예쁜 스토리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지, 현금이 쌓이고 있는지 이런 숫자를 먼저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라고 봅니다 라는 말만 잘해도 용서받던 회사들이 이제는 분기마다 성적표를 제대로 못 내면 가차 없이 밸류에이션이 깎입니다. 밸류에이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떤 지도를 들고 가야 할까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거나 사면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저는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AI 골드러시의 곡괭이와 삽입니다. 예전 금광 열풍 때 진짜 돈 번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광부에게 삽과 곡괭이를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1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리바이스 청바지 만든 사람이었고 삽 팔던 사람이었죠. 지금의 AI 시대도 비슷합니다. 화려한 AI 모델과 앱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뒷받침하는 반도체, 메모리,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시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6년쯤이면 약 9,75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1,400조 원이에요. 그만큼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특히 HBML,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쓰는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게 지금 공급이 달립니다. 빅테크들의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 금액을 보면 2026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두 번째 방향, 변동성을 막아주는 지수 투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특정 종목의 희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평균을 가져가는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 ITF에 투자하는 거죠. ETF는 쉽게 말해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에요. 개별 주식 하나하나 고를 필요 없이 한 번에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개별 기업은 아무리 우량주라도 예상치 못한 실적 쇼크나 구설수의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지만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수백 개의 한등 기업들이 서로를 지탱해줍니다. 빚이 많거나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지수에서 퇴출되고 그 자리를 더 건강한 기업이 채우는 시스템이라 우리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특히 지금처럼 안개가 자욱하고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밤잠 설치며 차트 보는 것보다 지수라는 든든한 울타리에 맡겨두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장기적인 수익률에 유리합니다. 면에서나 훨씬 마음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 진화하는 공룡, AI 하이브리드 기업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공룡은 덩치 큰 전통 기업들을 말합니다. 코카콜라, 하이네켄 같은 소비자의 기업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 기업들이 단순히 우리도 AI 쓴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케팅, 물류, 재고 관리, 생산 계획에 AI를 넣어서 효율을 높이고 그 결과로 이익률까지 개선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금융, 유통, 리테일 등 여러 산업에서 기존 방식 위에 AI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업무 과정을 AI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몸집은 크지만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존 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입니다. 성장도 별로, 물가도 높고 금리도 생각보다 오래 높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금, 일부 원자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필수 소비재처럼 경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상품을 파는 업종 비중을 높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았던 사례가 많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 험난하지만 결국 연착륙 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연착륙? 경기가 무너지지 않고 부드럽게 둔화되는 걸 말하세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처럼요. 성장률은 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중앙은행이 천천히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AI 인프라, AI를 잘 활용하는 성장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중심에 두되 금리 인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까지 보고 중장기 채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택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잠깐 올랐다고 해서 긴장을 풀기엔 아직 이릅니다. 뚜렷한 실적 개선이나 구조적인 변화받이 바탕을 없이 나오는 반등은 언제든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시장이 진짜로 안정되려면 단순 상승이 아니라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거나 기업들의 이익과 매출이 함께 좋아지는 단계가 와야 합니다. 그냥 묻어두면 언젠가 오른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을 읽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바꾸는 선별적 투자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반등이 단기적인 불꽃놀이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지는 결국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기업들이 내놓을 이익이라는 성적표가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생존 키트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